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여러분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모두 여러분들 다 좋은 결과 갖기를 바라는데, 경제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경제학이 올해, 대단히, 그쵸? 우리가 좀 공부가 충분히 돼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너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을 선택했던 분들이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좀 부담은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총평을 냈을 때는 여러분 너무 이제 올해 너무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비관적 그런 전망하기가 그래도 60점, 70점은 좀 맞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죠.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게 되면 제가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10서너 개의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풀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그만큼 범위도 그렇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연습이 안 돼 있는 문제들, 이런 것이 출제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문제 안에 보기 5개에서 묻는 문항이 여러 개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해서 이게 시간 안에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작년에 하면서도 그랬지만, 우리 경제학에서 사실 다른 과목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 경제학을 전략 과목으로 택해야 되겠다. 그건 쉽지 않죠. 경제학은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과락을 면하고 전체 평균 점수에서 평균을 갉아먹지 않는 정도 공부를 득점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목표라면은, 그렇게 보면 최소한 50점 이상은 평균, 조금 더 열심히 정리했던 분이라면 60점까지는 맞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볼 때, 시험장에서 받아봤을 때, 야, 이거 굉장히 현장 마인드가, 그렇죠, 흔들리게 되죠.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답답하지만, 그러나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한 문제 보게 되면,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우선 쫙 풀어간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50점 이상 득점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60점까지 득점도 가능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나 일단 분위기는 시험 문제 출제 범위, 난이도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은 그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근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그렇죠,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이긴 한데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그만큼 부담이 되는 그런 출제였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경제언론 시험이 쉽지 않았는데 올해도 역시, 특히 이제 올해는 40문제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게 문항수가 많은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1분에 하나씩 푼다는 것이 아주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락이나 평균을 갉아먹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요, 너무 비관적으로 경제학 시험을 전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하나씩 이제 봐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 문제, 81번 문제인데요. 요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죠. 전부 보게 되면 시장의 여건 변화 문제죠. 시장에, 생산부 시장, 수요 공급이 있을 때 여건 변화. 그래서 수요 공급의 4원칙이죠. 수요가 변화하고 공급이 변화하고 동시 변화하고, 이거 이제 하나씩 전부 챙겨봐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아주 평이한 문제이긴 한데, 근데 보기 5개를 일일이 봐야 되겠죠. 참고합시다. 1번, 자, 수요 공급인데, 이제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 곡선 우상향, 일반적인 경우이죠. 얘기인데, 수요 감소, 공급 증가. 1번. 그러면 수요 감소, 좌측 이동이죠. 공급 감소, 공급 증가. 우측 이동이죠. 수요 감소, 공급 증가. 하게 되면 가격은 내리게 되죠. 거래량 변화는 불분명입니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거래량은
약간 증가할 수도 있고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고 틀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전부 봐야 돼. 1번 틀렸고 2번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폭으로 감소했대. 감소, 좌측 이동, 공급 감소. 그러면 거래량은 분명히 줄죠. 가격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3번은 생산물 시장의 수요 공급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여건 변화에 따른 이동이죠. 요소 가격은 비용이니까 요소 가격이 내렸다 하게 되면 비용, 한계 비용 감소. 그래서요, 비용 감소, 공급이 우측 이동하게 되겠죠. 공급이 우측 이동, 거래량 증가하게 되고요. 4번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자, 수요 증가했고 공급이 감소했다. 가격 오르고 거래량 변화 불분명. 5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다고요? 증가 우측 이동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아주 평이한 문제였고요. 그러나 하나씩 다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담 삼아 얘기해 보면 1번 바로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뒤에까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2번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가는 것인데, 여기도요 일반적으로 수요곡선 우하향, 공곡선 우상향해요. 근데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묻는 상황이 다르죠. 기역은 가격 상한제, 그 다음에 최저임금은 가격 하한제잖아요. 각각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역 보기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시장의 수요 공급인데 균형보다 낮은 가격이다. 가격 상한제가 됐죠. 잉여 변화 보시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가격이 이제 내렸죠. 이상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생산자 잉여가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줄었으니까 생산자 잉여가 요만큼, 노란 면적만큼 줄어들었단 말이야. 생산자 잉여 줄어들었어. 그런데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됐지? 소비자는 이 가격, 여기서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소비자는 이만큼 소비하게 되니까 지불용이 가격은 여기인데 실제 지불한 가격. 그래서 요 면적이 소비자 잉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생산자 잉여 감소분 중에서 요만큼이 소비자한테로 넘어가고 요만큼이 자중 손실이 됐었죠. 예, 그래서 기역은 맞죠. 생산자 잉여 감소 분 중에 일부가 소비자에게로 갔어요. 자, 요건 이제 가격 상한제 때 얘기고, 최저임금은 가격 하한제죠. 최저임금, 시장임금이 너무 싸니까 안 된다. 최저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이 되게 되면, 이것도 잉여 변화 보시면 어떻게 되죠? 최저임금, 요거 수요,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이라고 놓고 보면 레이버 디맨드, 레이버 서플라이죠. 그러면 최저임금 하게 되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수요자, 기업의 수요자 잉여가 요만큼에서 요만큼이니까 수요자 잉여가 요만큼 줄게 됐죠. 생산물 시장에서라면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가 줄게 됐어요. 그러나 공급자, 생산물 시장이라면 생산자 잉여는 요면적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비용 들여서 이 가격을 받았으니까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요거하고 기역하고 반대죠.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 이만큼 줄어드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렇죠. 공급자에게. 그래서 생산자 잉여 시장 높은 설정하게 되면 생산자 잉여가 공급자 잉여죠. 공급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더라.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일 때. 자, 이제 탄력도의 크기 문제죠. 자, 수요 공급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소비자 잉여이고 생산자 잉여가 되죠. 근데 공급이 완전 탄력이래. 수평선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 생산자 잉여 한 푼도 없죠. 생산자 받고 싶은 가격, 시장 가격이 똑같아서. 그래서 공급 곡선 위의 삼각형 면적이 생산자 잉여인데 완전 탄력이 되면 생산자 잉여는 한 푼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요. 두 개 챙겨보고 해야 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83번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는 그렇죠. 불완전 경쟁일 때 시장 실패죠. 완전 경쟁이면 효율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불완전 경쟁일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형이 완전 경쟁이더라도 외부 효과가 있거나 공공재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 불확실성 문제죠. 그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게 시장 실패란 말이야. 그럼 보시면 5번 불확실성 문제죠. 4번 생산의 외부 효과, 3번은 공공재, 4번 자연 독점, 불완전 경쟁. 그럼 틀린 게 없어 보이죠? 전부 시장 실패 발생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 요 서술이 틀렸죠. 자연 독점 시장 실패인데 그렇죠. 자연 독점 뭐지? 규모에 따른 수확체의 증. 그래서 평균 비용이 계속 감소하는 것이죠. 자연 독점은 규모에 따른 수확체감이 아니라 수확체의 증. 그래서 평균 비용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자연 독점이에요. 그래서 수확체감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자, 이제 84번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게 우리 이제 계산 문제 형태인데, 이런 것이 눈으로 보고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죠. 우리가 수리적인 것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으니까 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 말이죠. 생산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보기를 보시면, 이 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이냐 이런 얘기고요. 등량선 기울기, 뭐 완전 보완, 등량 등비, 한계 대체율, 기술 대체율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노동과 자본을 대체 투입하면서 생산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생산 함수죠. function of 요건데 생산 함수가 루트 2k 플러스 L로 도출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노동과 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량 보여주는 게 등량선이죠. 그리고 등량선의 기울기가 한계 기술 대체율이죠. 그러면 등량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마이너스 델타 L, 델타 K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등량선, 요소 대체, 규모 문제, 생산자 균형 문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묶고 있는 문제. 그럼 우리는 말이죠. 이 생산 함수로부터 등량선의 식을 도출해 봐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 전체 루트가 붙어 있죠. 그럼 요걸 이제 노동과 자본 투입의 관계만 보기 위해서 여기다 스퀘어를 하는 거라. 자, 그러면 요 함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 다 스퀘어 해보게 되면 2k 플러스 L이 되죠. Q 스퀘어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LK 평면의 그림 그리기 위해서 얘를 K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등량선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로 정리해 보시면 그렇죠. K 2의 Q 스퀘어가 되고요. 빼기
0.5에 그쵸? L이 나오겠지. 요 식을 K로 정리하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그림이에요. LK축에 요게 K축의 절편이 되죠. Q스케일 2로 나눈 것이고 기울기가 0.5요. 등량선의 기울기가 상수항이야. 상수값이야. 그러면 등량선의 기울기가 상수값 0.5다 하는 얘기는 얘가 우하향하는 직선이죠. 그럼 이게 뭐야? 완전 대체 생산 함수죠. 그리고 MRTS가 어때? 일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함수는 이렇게 주어진 거 정리 분석해 보게 되면 등량선이 우하향하는 직선 그리고 한계 기술 대체율이 상수인 그렇죠? 완전 대체 생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정리해서 등량선 이거 도출해 보는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걸 잘 연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수리적으로. 자, 그러면 갑시다. 먼저 생산 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이다. 그럼 보세요. 규모에 대한 수학, 그 말은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동시에 2배, 3배, 4배 증가해 갈 때 생산량이 어떻게 되느냐? 2배 늘릴 때, 3배 늘릴 때, 4배 늘릴 때 생산량이 그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되죠. 2배, 3배 늘릴 때 생산량도 또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면 수학 불변이죠. 근데 얘는 어떨 것 같아요? 노동과 자본 동시에 2배, 3배 늘릴 때 루트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4배씩 늘리게 되면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루트니까 2배밖에 증가하지 않죠. 요게 틀렸어요. 규모에 대한 수학 체감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등량선 기울기 마이너스 0.5죠. 얘는 완전 대체 관계죠. 생산함수가. 5번부터 봅시다. 한계 기술 대체율은 체감하지 않고 일정하죠. 그러니까 1, 2, 3번, 5번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4번 보실까요? 이거 우리가 잘 알죠. 등량선 기울기가 0.5가 되는 우하향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생산자 균형은 뭐가 되죠? 등량선의 기울기 한계 기술 대체율하고 노동의 상대 가격이 같을 때, 그래서 일반적일 때 보면은 등병선의 기울기 노동의 상대 가격이죠. 등량선 접하는 점에서 균형이 되죠. 여기 이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하고 원점에 볼록한 그러한 생산 함수 경우에 요게 균형 조건이 되는데, 근데 이게 어때요? 등량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는 얘가 달라지죠. 만약에 등비용선 기울기가 등량선 기울기보다 가파르다. 그러면 얘가 가파르니까 노동이 상대적으로 비싼 거죠. 이렇다면 자본만 투입해야 되지. 만약에 등량선 기울기 0.5쭉 돼 있는데 노동의 상대 가격이 싸다. 그러면 노동만 투입해야 되죠. 그 4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등량선과 등비용선 기울기가 다르다면 비용 최소화점에서 여기가 균형이니까, 그렇지? 한 요소만 투입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한번 눈으로 한번 이 함수 형태를 본 적이 있었다면 바로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요거 접근해서 등량선 기울기가 직선인 거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윤 극대화 독점 기업의 평균 비용 함수를 주어줬죠. 시장 수요 함수 이윤을 계산해 봐라. 독점 균형. 요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자, 독점 시장입니다. 수요 곡선이 절편이 200이고 기울기가 4가 되는, 요거 뭐 상관없지만은 절편 50이게 되는 거죠. 수요 곡선이 200 4Q. 그런데 독점 기업의 시장 수요 곡선이 이 기업의 평균 수익 곡선이죠. 그리고 독점 기업 이윤극대 조건 MRMC니까 MR을 구해야 되는데, MR은 시장 수요 곡선, 평균 수익 곡선 기울기의 2배가 됐었죠. 요게 MR이 도출됐어요. 미안합니다. 요게 시장 수요 곡선이니까 MR이 이렇게 도출됐죠. 기울기가 8이 되는, 절편이 25 되겠죠. 자, 요게 MR 곡선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MC를 도출해야 되죠. MC인데, MC는 총 비용을 Q로 미분한 값이죠. 그럼 이제 여기가 평균 비용이 되니까 TC를 구해야 되지. TC는 어떻게 구할까? 에버리지 토탈 평균 비용 곱하기 Q 하면 되겠죠. 여기다 Q를 곱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 곱하기 Q 스퀘어가 되니까 요거 미분한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2Q가 되겠지. MC는 2Q예요. 그러면 원점이죠. 절편 기울기가 2가 되는 MC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이제 우리는 능숙하게 MRMC 조건에 의해서 생산량 계산하고 20개 나오고요. 이때 20개 수요곡선에 대입해서 가격이 120이 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때 이 기업의 이윤을 구하고 있어요.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 뺀 거죠. 그치?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 되겠죠. 120, 20개가 되고, 총 비용은 여기 도출해 놓은 게 있죠. 예, 지금 현재 이 독점기업의 생산량이 20개가 되니까 여기다가 20개 대입해서 그래서 422 되나요? 그래서요, 독점 이윤의 크기가 요거 2400 맞죠? 2400에 420 빼게 돼서 이윤의 크기가 도출이 되게 되면 1980이 나오게 되는. 그 이건 이제 뭐 일반적인 평행 얘기죠. 다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얘기할 것은 평균 비용으로 주었을 때 한계 비용 도출하기. 평균 비용으로부터 어떻게 돼? Q 곱하면 총 비용, 미분하게 되면 한계 비용이다. 이윤의 계산, 수입에서 비용 뺀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입니다. 가격이 내렸을 때 가격 효과에 대한 얘기죠. 그럼 바로 해봐야 되죠. 보기가 지금 바로 눈에 답이 안 뜨인단 말이에요. 가격이 내린다. 자, 그럼 대체 효과는 X라고 하고, X 상대 가격이 내리죠. X가 상대적으로 싸져서 소비가 증가합니다. 소비 효과. 가격이 내리게 되면 소비량이 똑같을 때 그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그때 정상제라면 소비가 증가하고, 열등제라면 소비가 줄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정상제는 어때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소비를 늘리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등제인데, 열등제와 기센제 문제 우리 잘 알죠? 열등제는 어때? 대체 효과, 소비 증가하게 되죠. 소득 효과는 소비를 줄게 되는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지. 그래서 열등제라면 소비가 증가합니다. 기센제는 어때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커. 줄게 되는. 가격이 내릴 때 줄게 되니까 수요 곡선 좌하향했었죠. 그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일단 이제 디귿이 옳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옳고, 근데 이제 니은을 봐야 되겠는데요. 완전 보완제일 때 소득 효과. 완전 보완제는 무차별 곡선이 L자형이 되죠, 이렇게. 요 보완 비율대로 소비하는 경우에 완전 보완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XY가.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여기서 소비했을 때 X 가격이 내린다. 그래도 어때요? 요 보완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소비하게 되겠죠. 그러면 완전 보완제의 경우 가격이 내릴 때 보세요. 완전 보완제 가격이 내릴 때 상대 가격이 내렸다. 보통 경우 무차별 곡선 원점에 볼록할 경우에는 소비가 증가하지만 이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상대 가격 변화는 어때요? 상대 가격 변화한 거는 보완 비율대로 소비해야 되니까 소비량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 보완제의 경우에 가격이 내려서 증가했다 하는 것은 순전히 소득 효과 때문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요걸 이제 우리가 그림 공부를 좀 했다면 이런 얘기지. 그러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구분할 때 그림을 소득 보상한다는 얘기죠. 보상 변화. 변화 후 예산선을 원래까지 이동시켰을 때 상대 가격이 변화해도 변함이 없죠. 실질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보완제일 때 등량선 L자. 반드시 보완 비율 지켜줘야 되니까 상대 가격이 변화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오로지 뭐요? 가격 변화할 때 수요량 변하는 것은 소득 효과 때문이다. 니은과 디귿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역, 디귿, 리을의 보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니은, 완전 보완제일 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자, 그거를 우리가 아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완전 보완제, 소득 대체 효과 잘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감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다고 느낄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7번 문제인데 이거 참 심란하게 됐어요. 보통은 어떻게 되죠? 2x2 게임 이론이 출제가 되죠. A국, B국 두 나라가 있고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 낮을 때 2x2라고 하죠. 이게 2x2인데 이건 지금 전략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2x3죠. 그러니까 두 나라이고 플레이어는 두 나라고 전략이 세 가지인 경우에 내시 균형이다. 그럼 이게 이제 다소 복잡해질 뿐이고 내시 균형 찾는 것은 똑같죠. 다만 이제 살펴봐야 할 가지수가 많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내시 균형. 내시 균형은 뭐지? 상대방 최적 전략에 대해서 나의 최적 전략으로 게임하겠다 하는 것이 내시 전략이죠.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리 내시 전략을 쭉 챙겨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B국의 내시 전략을 생각해 보자. 그럼 B국 입장에선 A국의 전략에 대한 나의 최적 전략이야. 즉 A국이 높은 보조금을 줄 거라고 B가 판단했다. 아마 A는 높은 보조금을 주는 전략이 자신의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요걸 할 거야. 아니면 중간 보조금을 줄 거야. 아니면 낮은 보조금을 줄 거야. 각각의 내시 전략을 찾으면 되죠. 자, 보세요. A가 높은 보조금을 줄 때 B는 그렇죠. 낮은 보조금 주는 것이 제일 우월한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A가 높은 보조금을 줄 때 B의 내시 전략은 뭐다? 낮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 상대방 A국의 최적 전략이 중간 보조금이라고 할 때 B의 최적 전략은 300, 500, 350이니까 중간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내시 전략이다. A가 낮은 보조금 할 때 B는 높은, 그치? 낮은 보조금을 A가 지급할 때 B가 어떻게 할 때 높은 보조금을 줄 때 가장 유리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찾는단 말이야. A의 각 전략에 대한 B국의 내시 전략을 찾아 놓고요. 그 다음 반대 해봐야 되지. B국이 높은 보조금 지급할 때 중간, 낮은 보조금일 때 A국의 내시 전략을 찾아야 되죠. 똑같습니다. 자, B가 높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A국의 최적 전략은 높은이죠. 높은. 그 다음에 B국이 중간 보조할 때 A국은 중간. B국이 낮은 보조금 지급할 때 A국의 내시 전략은 350이 되죠. 그래서 이게요, 높은 보조금 주고 요것도 잠깐 B국이 중간일 때 중간 보조금 주는 게 최적 전략, 내시 전략이 되겠고요. 낮은 보조금 할 때 A가 낮은 전략 지급할 때 B는 잠깐만요. 이거 잘못됐다. B 다시 정리해봐요. 저쪽 B국이 높은 보조할 때 A는 높은 보조, B가 중간 보조할 때 A국에 유리한 거는 중간, B국이 낮은, 그때 A국의 내시 전략은 중간.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2x3 게임이니까 세 가지 전략, 내시 전략을 챙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따져봐야 돼요. 그럼 이제 순서 A가 높은 전략을 할 때 B의 내시 전략 쭉 찾아보고 먼저 A의 중간, 낮은, 그 다음에 B가 먼저 쓸 때 해서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해봅시다. 만약에 A가 높은 전략, 보조금을 지급해요. 높은. 그때 B의 내시 전략은 낮은 보조금입니다. 다시 B가 낮은 보조금 지급할 때 A의 내시 전략은 중간 보조금이에요. A가 중간할 때 B의 내시 전략은 중간입니다.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네요. B가 중간 보조금 지급할 때 A의 내시 전략은 중간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쭉 꼬리에 꼬리를 물고 A가 높은 보조, B는 낮은 보조. B가 낮은 보조 하면 A는 중간, B 중간, A 중간. 그러면 서로 중간 중간 하니까 하나의 균형이 나왔죠. A 중간 보조, B도 중간 보조. 이렇게 케이스별로 전부 따져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이제 쉽게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A가 중간 보조 지급하면 어떻게 돼? B가 중간이고 B가 중간하게 되면 A도 중간이죠. B 중간, A 다시 중간, 그럼 다시 중간, B도 중간. 그래서 자, 똑같은 균형 하나가 나왔어. A 기업이 낮은 보조할 때 B는 높은 보조합니다. B가 높은 보조할 때 A의 내시 전략은 높은, 이게 계속 찾아가야 되지. 그러면 A가 높은 보조금, B는 낮은 보조금. B가 낮은 보조하게 되면 A는 중간. 계속 가봐야 돼. 근데 이거 앞에서 봤어요. A 중간, B 중간, A 중간 하게 되지. 이렇게 찾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바꿔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A가 아니라 B부터 시작해보자 이거지. B. 그럼 앞에 요거 하면은 말이죠. 요거 그대로 나올 수 있겠죠. 먼저 B가 먼저 전략을 택하고 A가 할 때 중간 됐어요. 그렇지? 이렇게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시 전략 찾는 것이 그렇죠. 2x2일 때는 4가지 케이스만 보면 되는데 3가지 전략이기 때문에 일일이 요걸 정리해 놓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전략이 출제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 과거에 내가 다른 시험 기출문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시 전략 개념은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심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8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참 난하죠. 한번 보실래요? 이건 결국 현장에서 여러분 아이디어의 문제인데요. 완전 경쟁 단기 문제 아닙니까? A씨, MC가 이렇게 최저점을 지날 때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A씨 최저점일 때 가격하고 평균 비용 같으니까 손익분기점이죠. 해야 돼.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인데 이게 만약에 A, V, C하고 최저점이다. 여기서 생산하면서 이게 뭐예요? 생산 중단, 조업 중단점이 되는 것이죠. 손익분기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가격하고 평균 비용하고 같을 때, 조업 중단점은 가격하고 평균 가변 비용하고 같을 때. 근데 지금 보니까 요거하고 다른 게 AVC 그려볼게요. 3Q 플러스 5로 돼 있어요. 절편이 5이고 기울기가 3Q. 그 다음에 고정비용이 12라고 돼 있어요. 일단 고정비용이 12다. 요거 하나 이렇게 써보시죠. 그럼 보실래요?
먼저 요거야. 그러면 AVC 조업 중단점은 뭐죠? 가격하고 AVC가 같을 때야.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AVC의 가장 싼 게 여기잖아요. 만약에 시장 가격이 여기서 결정돼 있다. 이거보다 내리면 생산 안 하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제 생산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AVC 여기에 해당하는 점이죠. 5 이하면 생산 안 해. 5 이상이면 생산하게 되니까 조업 중단 가격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 이게 제로인데 최초 한 단이라고 보게 되면 고정비용이 지금 12가 되니까 15가 돼서 AC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겠어. 가격이 전체 평균 비용 최초 한 개일 때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요게 손익 분기점 가격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잠깐만요. AVC고 고정 비용이 15가 되니까 두 개 더하면 여기가 17이 되겠죠.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 가격은 17원, 조업 중단 가격은 5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 3번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이 문제에선 지금 이게 특별한 경우이죠. AVC가 U자가 아니라 절편 가지고 우상향한다. 그러면 전체 평균 비용도 우상향하게 되잖아요. 여기가 조업 중단, 손익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퀴즈성 문제이긴 한데 재밌는 문제였죠. 그런데 이게 사실 느낌이 바로 오지 않으면 많이 헷갈리게 되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자, 이 89번 문제가 이런 문제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다른 어떤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 문제 당 통틀어서 이런 식의 문제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뭐나 하면 뭐죠? 폐수 방류권. 그러니까 이게 뭘까? 오염 배출권 제도죠. 그러니까 기업에게 오염 배출권 나눠주고 그 배출권을 각자 형편에 따라 사고 팔고 시장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배출권을 사는 기업은 배출권 가격보다 정화비용이 더 들어가는 기업은 배출권 살 거고, 배출권 가격보다 정화비용이 싸다면 팔고 이득을 남기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출권 제도에서 방류권 제도에서 방류권의 가격하고 한계 정화비용 이게 높다면 이 사람은 매각하게 될 거예요. 이게 더 그다음에는 그렇죠, 매입하려고 하겠지. 자기가 정화하는 것보다 배출권 가격이 싸게 되면 배출권 사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요게 기본이야. 자, 그렇다면은 균형일 때 어떻게 될까요? 서로 요거 이제 한꺼번에 써볼게요.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MAC 요거 뭐 갑이라고 하고 갑회사, 을회사 배출권 가격 시장에서 서로 거래하게 되면은 가격이 정해질 때 두 곳에 두 기업의 한계 정화비용이 같아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배출권 가격에 따라서 요게 같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균형에서는 A기업의 한계 폐수 저감 한계 비용이니까 정화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화비용하고 균형일 때 B기업의 정화비용은 서로 같을 거란 말이에요.
배추권을 서로 사고 팔게 되니까 균형에서는 가격하고 두 회사의 정화비용이 서로 같아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봐봐. A기업의 정화비용은 100 빼기 QA가 되고 B는 120 QB가 되고 이게 일식이 돼요. 그럼 우리는 QA, QB를 알아야 되는데 방정식 하나는 도출이 됐어. 그런데 하나 이제 단서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문제를 보면은 기업이 정부가 적정 수준 방출량을 100으로 계산해서 두 기업에게 각각 배출권을 50씩 주었다 이거야. 50이니까 전체 배출권 수량은 100이 되는 거죠. 요 두 식을 연립으로 풀면 되겠지. 그러니까 시장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두 기업의 한계 정화비용 같을 거고 두 기업의 배출권 총량 100이니까 요걸 연립으로 푼다 이거지. 그렇죠? 요게 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겠어요. 그럼 풀어봐. 그래서 내가 해봤더니요. QA가 40이 나오고 QB는 60이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QA의 그 생산량 또는 방출량은 40이고 60이야. 그런데 50씩 줬잖아요. 그러면 얘는 40이니까 얘는 어떻게 10을 매각 했을 거고 얘는 50 받았는데 배출권 받았는데 60이니까 10톤을 매입했겠죠. 그래서 거래량은 두 기업이 서로 각각 10톤이 되고 그때 가격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Q가 40 여기다 대입해서 60 구할 수도 있고 얘가 60이 되잖아요. 그럼 60 대입해서 보면 60 같아지게 되죠. 서로 배출권 가격은 60으로 결정이 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사실. 그렇죠? 배출권 거래하게 되면 배출권 가격만큼 두 기업의 한계 정화 비용이 같아질 것이다. 그런데 배출권 받은 총량이 각각 50인데 이 수량이 40, 60, 이 차이만큼 거래했겠죠. 재밌는 문제입니다. 근데 재미는 있는데 이거 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제 시험 현장에서 감이 안 오니까 적지 지나가야 돼. 뭐 생각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이에요. 불완전 경쟁, 독점, 옳은 것을 찾으래. 이것은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독점 기업 시장 수요 AR, MR, MC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상향. MC는 우상향하지만 공급 곡선은 없어요. 그렇죠? 베르트랑 모형. 요게 이제 우리 보면서 이제 과점 시장의 복점 이론이잖아요. 베르트랑 모형은 상대 기업은 가격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가격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독점 기업은 이부 가격제. 자, 이부 가격제 우리가 알지. 이부 가격제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이윤이 증가한다. 요게 답입니다. 일단 설명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러너 지수. 독점도 러너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개별 기업 탄력 대 역수야.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같은 게 아니라 역수. 그래서 틀렸지. 그 다음에 5번 문제. 경제 언론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는 문제가 나왔어요. 독점적 경쟁 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상품으로 하게 되는데 수평적 차별과 수직적 차별
경영학에서 이제 주로 이런 개념 나오게 될 텐데, 경제학에서 하지 않던 얘기예요. 이거 참 심란하지. 근데 먼저 수직적 차별은 품질 차이점이에요. 품질 차이, 이걸 가지고서 가격 차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차별은요, 그 시장의 선호든가 이게 선호나 기호에 맞추어서 다른 상품을 하는 것입니다. 상품이나 기능, 상품의 질이나 어떤 기능의 차이가 아닌 어떤 다른, 그렇죠? 가치에 따라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예를 들 때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예요. 콜라라는 건데 펩시하고 코카콜라하고 품질이나 뭐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죠? 근데 나름대로 단골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코카콜라 좋아하는 사람, 펩시콜라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맛의 차이랄지 이러한, 그렇죠? 서로 취향의 차이, 이것에 맞춰서 차별하는 것이고, 수직적 차별은 품질이 달라. 우리가 볼 때 휴대폰 같은 걸 보시면요, 그렇죠? 요게 보급형 휴대폰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최신 기능, 다 기능을 갖춘 휴대폰. 그럼 보급형 기능은 품질이 이것에 비해서 낮으니까 싸게 팔겠죠. 그거 비싸게 팔게 되겠죠. 근데 수평적 차별은 가격 변동 아니겠죠? 뭐 품질이나 기능 거의 똑같은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네. 수평적 차별은 품질의 차이인 것이 아니야.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2번이 아니다. 3번이에요. 2부 가격제인데 이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죠? 독점, 시장 수요 곡선 MR. MC가 보통 2부 가격제 분석할 때는 MC가 주어져 있는 걸로 분석하게 되는데, 독점 MRMC 여기서 하죠. 그럼 이때 한번 보실래요?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고 요만큼이 독점 기업의 이윤이 되죠. 그랬을 때 입장권 받고 한다. 그랬을 때 MRMC 조건에 의해서 할 때 하고 2부 가격제는 뭐야? 가격은 MC하고 같이 매게 되는 것이죠. P = MC가 되도록. 요거 사용료를 요걸로 받아내고, 그러니까 시장 거래량은 여기가 되죠. 그리고 요때 소비자 잉여만큼을, 그쵸, 가입비, 입장권, 입장료, 또 권리, 이렇게 이제 받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독점 균형할 때 독점 기업의 이윤이고 소비자 잉여 이렇게 되는데, 2부 가격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 잉여 전체를 기업이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요면적만큼 기업의 수입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1번이 효용 극대화 수리적인 분석이죠. 보시면 효용 함수가 저렇게 주어져 있고요. X와 Y 가격을 주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계효용이다. 그러면 말이죠. 요게 콥-더그로스 효용 함수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그대로 해야 되죠. 그럼 보세요. 요게 예산선 무차별 곡선이죠. 효용 극대화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에 같아야 한다. 근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MRS죠. 얘는 소비 대체 비율이고, 한계
효용의 비율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예산선 기울기는 X 상대 가격이죠. 이퀄 1대예요. 그럼 이것에 맞춰서 이 문제 풀면 돼. 그런데 지금 보시면 효용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계 대처를 구해봐야 되겠죠. 한번 보실래? Y의 한계 효용 얼마예요? 그렇지? 앞에 3분의 2가 곱해지고, 그렇죠? X의 3분의 1, Y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X 한계형, X의 마이너스 3분의 2, Y의 3분의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얘를 이제 수리적으로 정리해보게 되면 말이죠. 3분의 2의 X, 3분의 1의 Y가 돼요. 그러니까 이 효용함수 미분해서 MRS 값을 구하게 돼. 그럼 이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6의 X, 3Y가 되고 2X의 Y가 된단 말이에요. MRS. 자, 근데 이제 한 말씀 드릴게. 그런데 콥더로스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과거 기출문제는 콥더로스 함수가 나오지 않고 하니까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기억해야 돼요. 저거 언제 현장에서 하겠어요? 공식처럼 기억할 수 있어요. 뭐냐면 콥더로스 효용 함수의 한계 대체율은요. 베타 X 알파 Y가 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요거 기억할 수 있다면 한계 대체율이 베타 X 알파 Y가 돼. 베타가 요거죠. 알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어떻게 돼? 베타가 지금 3분의 2가 되죠. 알파가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거 일일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게 MR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갑시다. 이 효용 함수의 한계 대체율이 요거야. 그렇죠? 한계 대체율 요거. 근데 효용 극대화 조건이 뭐죠? PY, PX인데 지금 뭐라 돼 있냐면 예. PY가 PX의 2배래. 이게 PY, PX인데요. 2배다.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효용극대화 조건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자, 그러면 2x 이퀄 2y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어떻게 돼? x, y 소비량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 수리적인 결론이죠. 그러니까 콥더로스 효용 함수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수리적으로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 쉽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답은 내봅시다. 첫 번째, 옳은 걸 찾아라. 수량이 같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91번 같다. 왜? 효용 극대화 상태에서 2x 이퀄 y니까 x 이퀄 y가 되지. 그렇죠? 소비량이 서로 똑같습니다. 이게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다른 보기 먼저 할게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 증가분은 x가 y제보다 더 작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콥더로스 효용함수의 효용극대화 조건이 이렇게 나왔죠. MRS 요거하고 같다. 이게 효용극대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 제약식 있죠.
두 식을 연립으로 풀어서 x와 y의 수요 함수가 도출이 된다고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아까 우리가 알파 베타를 해볼게. 알파 px의 소득이에요. 요거는 알파 베타 베타의 py의 소득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참 수리적,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장에서 이걸 연립으로 풀어서 도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과연 우리 객관식 문제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자고. 그럼 보실래? 알파 베타죠. 합이 두 개 더해서 1이 되잖아요. 요게 1이야. 알파는 3분의 1이고요. 베타는 3분의 2가 돼요.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실래? 2번. 소득이 증가할 때 X는 어떻게 되지? 분모가 1이니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 증가분 곱하기 3분의 1만큼 수요가 증가하죠. Y는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수요가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 증가분은 X제가 Y 증가보다 더 작다. 잠깐만요. 예, 더 작죠. 왜냐하면 소득 증가에 3분의 2만 증가하고 요거 3분의 1 증가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것이 틀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이 Y 가격하면 XJ 수요량이 증가다. 상관없죠. XY 수요 함수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가격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변함이 없고. 근데 4번 보기. YX 한계효용 나눈 거. 요게 한계 대체율이잖아요. 근데 한계 대체율이 지금 요게 나왔었죠. EX Y인데 만약에 요게 2분의 1보다 작다. X 상대에 가면 2분의 1인데 요게 2분의 1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되지? X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어떻게 돼? X 줄이고 Y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만약에 두 재화의 가격이 같다면 두 재화의 수요량도 같을까요? 가격이 같아. 소득이 같다 하더라도 이 앞에가 다르죠? 그래서 수요량은 서로 다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이 문제가. 그냥 효용극대화 조건 요것만 묻는 것이 아니라 콥도우로스 효용 함수에 수요 함수까지 도출해서 이걸 기준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뭐 준비 안 돼 있고 외우지 않았다면 풀 수 없는 문제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가 아주 높고 기존에 다루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참 쉽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92번은 요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완전 대체 생산 함수 얘기예요. 그럼 아까는 말이죠. Q 이꼴 루트 C였는데 이건 바로 4K에 플러스 L이 되죠. K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K로 정리하면 4분의 1 Q L 넘어가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L이 되니까 절편이 4분의 1의 Q가 되고 길기가 4분의 1이 되는 등량선 한계 기술 대체율이 어때요? 일정하죠? 4분의 1이야. 그리고 노동의 상대 가격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얘가 상수가 되니까 앞에서 봤듯이 어때요? 등병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보다 완만하면 노동만 투입하고 가파르게 되면 자본만 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완전 대체 생산 함수의 균형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볼까요? MRT 4분의 1이 나왔는데 지금 노동의 가격이 3이고 자본의 가격이 9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게 더 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노동이 한계 기술 대체율, 노동의 상대가 더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 경우가 되겠지. 자본만 투입해야 돼.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지금 생산량을 200개래, 200개. 200개 생산해.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본만 투입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 필요한 자본 투입량은 어떻게 될까요? (50단위) 주어진 비용 몽땅 자본만 50단위 투입해서 이제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완전 대체 생산함수인데 이것도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는단 말이야. 보통 일반적인 원점의 볼록하고 등병선, 직선인 경우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잖아요. 기존에는. 근데 이것에 예외적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푸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 이것도 어찌 보면 난감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가격 소비 곡선하고 수요 곡선에 관한 설명이에요. 요거 이렇게 해볼게요. XY 소비할 때 X가 아주 비싸. 그러다가 X가 차차 내릴 때 소비자 균형이 이동하죠. 요걸 연결해 놓은 게 PCC 곡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U자의 곡선이 돼.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X 가격이 변화할 때 X 소비량, 수요 곡선이 도출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단 말이야. 우리 수업할 때도 그냥 PCC로부터 수요 곡선이 도출되는데 PCC의 최저점에서 탄력도가 1이다. 왼쪽, 즉 PCC가 우하향할 때는 1보다 크다.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는 탄력도가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도와 지출액의 관계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지출액과 탄력도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PC식으로부터 수요 곡선이 도출되고 또 그것으로부터 이제 가격이 변할 때 지출액의 변화 알아낼 수 있는데 PC식 곡선의 형태가 U자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수요 곡선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우하향할 때 어느 1인점을 중심으로 왼쪽에서는 탄력도가 크고 여기서는 탄력도가 1보다 작아요. 클 때는 가격이 내릴 때 얘가 우하향해야 돼. 우상향. 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 이걸 묻는 문제예요. 옳은 것을 찾으래. 답은 1번입니다. 자, 가볼까요? 가격 탄력성이 1이다. 가격 소비곡선은 수평선이다. 그럼 보세요. 보통의 수요 곡선은
어디 탄력도 1인점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탄력적, 비탄력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어느 점에서나 모두 탄력도가 1이 되는 게 있었죠. 어떨 때? 직각삼곡선일 때. 그러면 가격이 변화할 때 도출이 되는데 직각삼곡선으로 도출된다? 탄력도가 1이다. 그럴 때는요, X 가격이 내려서 균형이 바뀔 때 도출된 PCC 곡선이 수평이에요. 일반적으로는 U자가 돼. 일반적인 수요곡선 탄력도 특징을 반영을 해서. 그런데 모든 점에서 1이다. PCC는 수평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래요. 가격이 내리는 비율하고 가격이 내릴 때 소비 증가하는 비율이 같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냥 하고 지나갑시다. 2번이 말이지,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X 가격이 상승하면 YJ 소요량이 증가한다. 보세요. 수평선이야. 그럼 X 가격이 내리거나 오를 때 X 소비량은 변화하지만 YJ 소비량은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X 가격이 변화할 때 PCC 수평선, 그럼 YJ 소비량은 변함이 없이 X만 변한단 말이에요. 재밌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3번. 1보다 작을 때 여기야. PCC가 우상향할 때예요. 이때 가격이 내릴 때 XJ 소비량은 보세요. 우하향,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내릴 때 YJ 소비량이 줄죠. 그러나 이때 비탄력적일 때는 X 가격이 내릴 때 Y 소비량이 어때요? 증가하더라 이거지. 3번 틀렸어.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다. 여기저기지. 가격 소비 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이 변할 때 PCC로부터 도출된 것이 이게 마샬의 통상수요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수요 곡선이라는 것도 있죠. 보상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가격이 변할 때 소득효과, 대체효과가 나타나는데 소득효과를 뺀 나머지 대체효과만으로 도출된 수요곡선이 보상수요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도출된 것은 보상수요곡선이 아니라 마샬의 통상수요곡선이에요. 보상수요곡선은 오로지 대체효과만으로 도출된 건데 이 경우 아까 봤듯이 가격이 변화할 때 어떻게 돼? 소득효과, 대체효과가 모두 고려된 분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통상 수요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사실 풀기 어렵죠,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격 탄력성하고 PCC의 형태, 수요곡선 이렇게 도출된 거는 이 문제가 유일합니다. 공인회계사, 공무원 시험 과거 통틀어서.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지엽적이면서도 난이도가 높은 아주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 아주 지극히 우리 경제 언론에서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 상식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주 우리 애를 먹이죠. 개념은 이렇습니다. 수평축이 어떤 XJ라고 하고요. XJ 수요량이고 가격인데 가로축, 세로축, 절편이 A와 B래. 가로축 절편 A.
세로축 절편이 B라는 얘기죠. 그러면 절편이니까 두 점 연결한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갑시다. 직선의 소요곡선의 경우 중점에서 어때요? 탄력도 1이 되죠. 왼쪽에서 1보다 크고 오른쪽, 중점 오른쪽에서 1보다 작단 말이에요. 이것에 관한 문제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석할 거는 직선의 소요곡선이 줬을 때 어느 한 점의 탄력도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그림으로 봐서 선분의 비례관계. 절편에서 수요량까지 선분 길이가 분자가 되고 분자, 분모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미안합니다. 분모, 분자가 돼요. 다시 보세요. 절편점에서 수요량까지 선분 길이가 분모, 분자가 된다고요? 그럼 어때요? 분모 길이가, 미안합니다. 분자, 분모.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점에서 보면 분자 길이가 분모 길이보다 작죠? 분모 길이가 더 길어. 그러니까 이 점에서 1보다 작게 된단 말이에요. 중점에선 1이 되죠. 여기서는 분자, 분모. 분모 길이가 짧아. 분자 길이보다. 그래서 1보다 크게 되잖아요. 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1번. 수요량 절편이 여기가 2인데 2A 여기보다 작다. 탄력적이죠. 맞는 말이야. 가격이 제로에서 B에 가까워질수록 오를수록 어때요? 가격이 쫙 오르게 되면 이렇게 가니까 1보다 작다가 1이 되고 1보다 커지고 점점 커지죠. 맞아요. 그 다음에 탄력도가 1보다 큰 상태에서 가격 올리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총 수입이 감소하게 되겠죠. 요거잖아요.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출액이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릴 때 증가하다가 비탄력점은 감소하게 되니까 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이 문제가 되는데 그림 공부예요. 4번입니다. B 요게 A가 되는데 A가 클수록 여기죠. 작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질문이 이래. 동일한 수요량이니까 여기죠. A가 클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도가 더 크다. 어때요? 보세요. 요점 A가 작을 때 분자, 분모죠. 근데 여기 오게 되면 어떻게 돼? A가 클 때 분자, 분모 똑같지. 이 점에서 탄력도가 더 크겠지. 이런 식의 우리가 분석이 필요하단 말이야. 5번은 이래. A가 일정해. B가 클수록 절편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B가 커졌어. 그때 질문이 동일한 가격에서 마찬가지게 되죠. 이때 B가 클 때 분자, 분모가 되고요. B가 작을 때 여기죠. 분자, 분모. 작을 때가 탄력도 크겠지.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보기 5개를 일일이 다 검증한다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 천만다행으로 여담입니다만 답이
그렇죠? 1번, 2번 쉽게, 3번 가기 이거 쉽게 나올 수 있잖아요. 요 두 개는 보기는 사실 읽지 않아도 되는 문제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해 본다면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 보기 자체만 놓고 보면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92번이 또 우리를 한번 또 좌절하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참 그래서 출제하신 분한테 약간의 원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게 필수도 아니고 선택 과목인데 경제학 선택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좀 불만입니다. 이 문제는 이래요. 참 이 문제도 심란한데 우선 말이죠. 갑돌이가 취업할까 창업할까 선택하고 있어요. 취업해서 잘 되면 고수독일 그럴 확률이 90이고요. 취업했을 때 저소득 300만 원을 그럴 확률이 0.1이에요. 창업하면 잘 되면 1800 이건데 확률이 0.2야. 성공할 확률. 그렇지 않을 확률이 0.8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선 먼저 생각할 게 뭐예요? 기대소득부터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회사 취업할 때 어떻게 돼? 600 곱하기 0.9 더하기 300 곱하기 0.1 기대소득이 곱하면 570이 나오겠죠. 요거 고소득을 얻었다. 그럴 확률이 0.2니까 1850에다 0.2를 곱하고 250에 0.8 곱하고 기대 수익이 570이야. 똑같아. 취업하든 창업하건 확률을 고려한 기대 수익을 볼 때 똑같아졌다 이거지.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게 폰 노이먼 모겐스턴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여기가 소득이 되고 효용이 되는데 근데 폰 노이먼 모겐스턴은 기술적 효용이 되죠. 그래서 소득하고 효용이 되는데 위험 기피자다. 그러면 소득에 대한 효용 곡선이 그렇죠. 수평축에서 볼 때 오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목하다. 그 사람은 위험 기피자가 되는 거야. 오목해. 그러니까 갑돌이의 소득에 대한 효용선이 이게 생겼다. 여기서 볼 때 오목하다. 그 말은 뭐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효용이 체감적 증가하는 거야. 기피자야. 이게 우선 이해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대소득. 요거 두 개 맞죠? 2번하고 5번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4번. 요걸 봐야 되는데, 오목한 위험 기피자니까 결국은 1번하고 4번은 똑같은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해봐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취업할 때와 창업할 때. 취업할 때 보세요. 취업할 때 저소득 300이야. 고소득일 600. 그때 우리가 확률을 고려해서 직선 도출되면 이게 뭐였죠? 기대 효용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 취업에 따른 기대 효용선이 이렇게 나와요. 창업할 때. 창업할 때는요. 소득이 낮게 되면 250만 원이 되고 소득이 많으면 이게 1850이 돼. 그럼 얘는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건 뭐지? 창업할 때 기대 효용선이에요. 요거는 취업할 때 기대 효용선이야. 그런데 회사에 창업하거나 회사에 취직하거나 창업할 때 기대 소득은 똑같아.
자, 그럼 이제 답은 낼 수 있겠죠? 어때요? 기대소득은 똑같이 570인데 창업했을 때 기대 효용보다 취업했을 때 기대 효용이 더 높죠? 위험 깊이자 소득 효용선이 하회할 때 결국은 똑같이 기대 수익이 똑같다 하더라도 효용이 더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 취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여러분, 요게 이 문제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실 제 강의에서도 그렇고요. 이 폰모임은 모겐스턴 모임 강의에서 제가 스킵했어요. 출제 빈도도 높지 않고 또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스킵합시다 그랬는데 이건 뭐, 그렇죠? 여기에 약간의 응용까지 포함된 이런 문제이니까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답이 지금 1번입니다. 틀렸어요. 취업해야 돼. 효익이 더 높게 되니까. 그 다음에 분산입니다. 분산. 분산 문제. 여기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분산은 이거예요. 기대치가 570이죠. 표준 편차라는 게 있죠. 표준 편차는 600이고 570이 사이가 30이 되죠. 이때는 570, 300 하게 되면 130이 되죠. 요게 표준 편차야. 요때는 기대 소득이 570인데 1850입니다. 그럼 요게 얼마가 돼요? 570에서 1850을 빼면 내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요 차이 570 빼볼까요? 0, 8, 280이 되나요? 맞나? 280이 아닌데? 다시 570 빼면 8, 2, 1280이 되죠? 요게 1280이고요. 요 차이는 230이 되나요? 아니다. 220? 320이 되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요건 표준 편차. 분산은 뭐죠? 표준 편차 제곱이야. 표준 편차 제곱해서 더한 것이라. 얘 제곱, 얘 제곱 더하고, 얘 제곱, 얘 제곱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분산이, 창업이, 회사 취업할 때 분산이 더 커지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 분산,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출제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요건데, 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시험에 대비한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풀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6번 문제는 아주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요건 뭐 공급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가격으로 정립해서 정리해서 공급 곡선이 도출이 돼요. 그래서 이걸 P로 해서 보게 되면 공급곡선이 절편이 12가 되고 기울기가 2가 되는 Q가 나와. 근데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이다. 수요곡선 수평이죠. 가격입니다. 이때 거래량이 5가 되었다. 그렇죠. 세금 부과하기 전의 상황이 이래. 그러면 5를 여기다 대입해. 5. 그럼 얘가 22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곡선식은 어떻게 돼? P 이퀄 22.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세금을
단위당 2, 14가 됐겠죠. 종량세인 만큼 얘가 상방 이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계산하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가 4개가 나와. 그러면 갑시다. 이때 얘기해, 이때. 세금 부과하기 전에 생산자 잉여가 요만큼이죠. 세금 부과 후에 생산자 잉여는 요게 됐죠. 요 면적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줄었어요. 그럼 요 삼각형 면적 구하고 빼면 되겠지. 근데 이때 이제 자중손실 보면 어때요? 생산자 잉여가 요만큼 줄어들었는데 4개에서 가격 2원이니까 4개 곱하기 2원 곱하기 8만큼이 세금으로 걷어갔겠죠. 자중손실은 요 면적이 되지. 그래서 생산자 잉여 9만큼 줄어들어요. 계산해 보시면 조세 수입 8이 되고요. 4번이 틀렸지. 잉여 감소분, 생산자 잉여 감소분은 요 면적인데 자중손실의 크기는 요거밖에 안 돼. 왜? 정부가 걷어간 물품세액은 그렇죠. 후생손실이 아니게 되죠. 그리고 얘가 수평선이야. 그러니까 소비자는 전혀 세금 부담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보면 물품세 보통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해놓고 뭐 분석하는 것인데 완전 탄력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5개이다. 여기까지만 데이터를 줬으니까 이때 공곡선으로부터 가격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준비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이제 거시형제로 넘어왔네요. 자, 요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시형제 지표. 요건 이제 GDP가 과연 우리 후생을 잘 반영하는 것이냐. 웰빙, 삶의 질이죠. 범죄율 높아지고 경찰이 장비 구입, GDP 증가했죠. 그러나 이게 범죄와의 전쟁한다고 GDP 증가한 거, 이거 우리 삶의 질이 낮아진 거죠. 요거 소비자 물가 지수지, 2번은. 라스파이리 지수죠. 얘는 기준연도 품목과 수량으로 계산한 거예요. 품목과 수량으로 계산한 거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거를 안 쓰고 저렴해 다른 제품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품목이 바뀌었는데 요게 그렇죠. 여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은 구직활동 포기자. 취업이 어려워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게 되죠. 실망노동자. 자원봉사.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고요. 자, 보세요. 수입품, 물가지수. 여기는 수입품이 포함이 돼. 그러나 생산자 물가지수라면 수입품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수입품 포함되니까 환율이 변화할 때 그렇죠. 원화 표시 수입품 가격이 변화하겠죠. 반영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됐고 98번입니다. 인플레이션 비용이죠. 가격 변화할 때 가격 변화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메뉴 코스트죠.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3번. 물가 오르게 되면 현금 갖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렇죠. 다른 자산 바뀌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구두창 비용이었죠. 슈레저 코스트. 네. 1번하고 3번 맞고. 그 다음에 요거예요. 누진세제 하에서 세일 등급 상승이 발생을 한다. 그 말은 보세요. 인플레이션 발생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 발생에 대해서 임금이 오르고 소득이 증가했어요.
소득이 증가해서 명목소득은 증가했지만 물가가 올랐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소득 증가, 임금 증가. 그런데 누진세, 소득이 높아질 때 높아지게 되면 높은 세율이 발생하게 되니까 실질 소득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 되고,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최권자로부터 최무자에게로 가는 거죠. 여기 틀렸지. 그래서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게 되고요. 5번은 뭐 인플레이션 크게 되면 장기 계획 수립이 어렵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9번 갑시다. 소비함수 얘기인데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게 답 찾기가 쉽지 않아. 보세요. 평균 케인즈 소비함수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요, 한계 소비 성향, 기울기 일정하지만 평균 소비 성향은 어때요? 소득이 증가할 때 감소하죠. 그런데 쿠즈네츠 분석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 롱런 컨섭션, 요거는 1.7발이야. 그러니까 요거 어때? 평균 소비 성향이 어디서나 일정하다는 얘기죠. APC하고 같아. 요거를 설명을 못한다. MPC보다 항상 APC가 크죠.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라이프 사이클 가서 전체 생애,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저축 왔다 갔다 하는 거 차이점이 없다 이거지. 5번 일시적 소득 증가, 임시소득 증가는 어때요? 퍼머넌트 인컴, 트랜지트 인컴, 소비 비중. 임시소득 커지는 것은 소비 안 해. 그럼 보세요. 소비 안 하니까 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균 소비 성향은 줄게 되는 것이다. 리카도 정리는 뭐 그렇죠. 세금 조정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다 하게 될 때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래서 항상 소득 가설에서 얘기가 세금 조정은 임시소득을 변화시키죠. 소비하지 않는다. 소비 변화하지 않는다. 그 결론하고 같아지게 되죠. 그러면 1, 3, 4는 다 맞는 답인데 2번도 보면 두 기간 선택 모형이죠. 현재 소비의 가격이 1 플러스 R이야. 올라. 이 자리 올게 되면 대체 효과 어떻죠?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올라. 그래서 현재 소비가 줄어. 소득 효과는 이 자리 오르니까 이자 소득,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 소득 효과보다 커서 소비는 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보기가 현재 소비는 감소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게 틀렸대. 그 무슨 말일까? 만약에 소득 효과가 크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증가하게 되니까 참 문제 심란하죠. 답이 발견되지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보기가 전부 맞는 답이니까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고. 자, 100번 문제까지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해볼게요. 성장 회계죠. 그럼 보세요. 콥도로스. 이렇게 할게요. 알파벳 합이 1이 되죠. 성장 회계. 알파의 K, 베타의 L 변화. 이게 성장 회계죠. 계산 문제, 단순 계산 문제 푸는 거야.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대입해 볼게요.
총생산 증가율 여기다 쭉 넣고 그냥 단순 계산하면 되겠죠. 총생산 증가율이 0.02. 솔로우 잔차 요거죠. 기술 진보율이라고도 하고 0.05. 얘가 마이너스 0.08. 그런데 지금 그렇죠. 알파 베타 요거지. 여기 앞에 0.6이 곱해져야 돼. 그 됐고 그 다음에 질문이 요게 증가율이 얼마냐. 근데 알파 요게 0.4가 되겠죠. 곱하기 K 변화율.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죠. 0.2가 되니까 쭉 풀어서 K 변화율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회계. 요거는 뭐 우리가 쉽게 성장 이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래서 우리가 문제 100개를 풀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쭉 풀어보면 느낌이 어때요? 야, 이게 참 버겁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